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7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주변을 봐도 돈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것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씁쓸함이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 때문에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제 사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에게는 동서가 한 명 있어요. 저와 비슷하게 결혼을 해서 동서는 결혼 15년 차랍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17년을 전업주부로 생활했지만 동서는 쭉 맞벌이를 했거든요. 아이들도 키우면서 맞벌이를 한 동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서는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형님은 일할 생각 없으세요? 아니, 이제 애도 고등학교 들어갔겠다. 좀 여유롭지 않은가 싶어가지고요. 솔직히 아주버님 월급만으로는 좀 빠듯하지 않아요? 아무리 딸이 공부 잘해서 학원 안 다닌다고 해도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또 다르다던데. 형님도 이제 밖에서 일하셔야죠.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좀 알아볼까요? 저번에 저희 회사 건물 청소하는 아주머니 구하는 것 같던데. 동서,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우리 괜찮아. 남편 월급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안 그래도 동서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애들도 보면서 일하는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나 몰라? 나는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동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형님도 좀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세요. 아무리 아주버님 버는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그까지 월급으로 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형님도 밖에서 벌어야 되겠더만. 저번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아주버님 월급 500도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걸로 어떻게 생활을 해요? 형님 진짜 빠듯하게 살고 계시겠네. 아니야. 생각보다 빠듯하지는 않고 그래도 남편 월급으로만 사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남편도 굳이 밖에서 일하라고 하지도 않고 나도 전에는 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딸 한 명이라서 그냥저냥 살 수 있는 거지 뭐. 어쨌든 동서 진짜 대단하다. 형님, 지금이야 형님 딸 있어서 그냥 살고 있다지만 나중에 나이 더 들어서 능력 없다고 아주버님이랑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솔직히 저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밖에서 뻔히 일할 수 있으면서 집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월급은 적으니 아등바등. 난 그렇게는 못 살겠던데. 동서는 전업주부를 하는 저를 너무나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저는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주변의 도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동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지 않는 것도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것도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 동서의 육아도 서로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가정주부다 보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본 적 없이 키웠거든요. 학원도 여러 곳 보내본 적도 없었는데 동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일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고 양가 부모님이 저녁까지 다 맡아서 키워주셨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하루에도 3-4개씩 학원들을 돌려가며 보내며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도록 하기도 했죠.
각자의 가정 상황이 달랐지만 전 그래도 동서의 상황을 존중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저를 볼 때마다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서로 마주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마주칠 일이 많아지자 저를 무시하는 시선을 더 잘 느끼게 되었죠.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시모가 꺼낸 말 때문에 동서에게 빈정이 상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 큰애야. 저번에 반찬 가지고 왔던 거 있지? 그거 네가 다 만들었다고 했니? 아유,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벌써 다 먹었지 뭐니.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 아니 나는 40년 살림해도 이런 맛 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큰애는 손도 야무져서 그런지 반찬도 어찌나 맛깔나게 잘 만드는지 너무 맛있더라. 나랑 남편이랑 저번에 감기 걸려서 입맛 없을 때 네가 해준 반찬 먹고 살았어. 너무 고마워.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니?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머, 입맛에 잘 맞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한번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딱 간도 맞고 맛있어서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남편도 저번에 했던 반찬 맛있다면서 싹싹 긁어서 먹었거든요. 그게 딱 입맛에 맞게 잘 됐나 봐요. 그래, 없던 입맛도 싹 돌아오더구나. 작은애도 한번 이번에 큰애 만들어 오면 먹어보거라. 정말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없던 입맛이 돌아온다니까. 안 그래도 둘째가 요새 입맛이 통 없다고 해서 내가 걱정했는데 형님이 만들어준 반찬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큰애한테 레시피 받아가지고 너네 반찬 갖다 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렴. 어머, 형님은 진짜 좋겠어요. 저는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형님은 집에서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반찬도 이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연구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전업주부 했으면 음식 솜씨 진짜 날로 늘었을 텐데 너무 아쉽네. 아마 저도 전업주부 했으면 식당 차릴 만큼 음식 솜씨 늘어날걸요? 어머님, 저는 반찬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그냥 해서 먹을게요. 아휴, 일하는 사람 어디 서러워가지고 살겠나. 음식 잘하는 걸로 이렇게 눈치 봐야 하네. 아휴. 아휴, 둘째가 내가 하는 말에 마음이 상했구나. 그런 뜻으로 했던 건 아닌데 말이야. 둘째야, 내가 너 음식 잘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라 첫째가 했던 음식이 맛있어서 너도 먹어보라고 한 거야. 아휴,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동서는 가족들 앞에서 누군가가 제 칭찬을 하면 바로 그 상황을 비꼬아 자신을 눈치 보게 했다며 대놓고 말하곤 했고 그럴 때면 다들 동서 눈치만 보면서 미안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말하는 건 듣기 싫어했지만 자신에 대한 칭찬과 자랑은 밑도 끝도 없이 했었죠. 한 번은 휴가 가는 걸로 저희에게 자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형님, 이번에 휴가 어디로 갈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동남아 쪽으로 여행 좀 갔다 오려고요. 남편은 더운 날에는 별로라고 해가지고 애들이랑 저랑만 갔다 올 거예요. 형님, 풀빌라 가보셨어요? 거기 진짜 좋은데. 형님은 언제쯤 그런 곳 휴가로 가보실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풀빌라 빌려서 10일 정도 갔다 오려고요.
형님은 어디 가실 거예요? 저번처럼 또 계곡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죠? 동서, 어떻게 알았어? 이번에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캠핑 갔다 오려고 생각 중이야. 요새 남편이 캠핑에 엄청 꽂혀가지고 주말마다 가거든. 이번에 휴가 때도 아마 그렇게 갔다 오지 않을까 싶은데. 동서는 캠핑 가본 적 있어? 나도 캠핑은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엄청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편하고 재밌고 푹 쉬다 와서 너무 좋더라고. 다음에 동서네랑도 같이 가면 좋겠다. 캠핑이요? 아, 그런 데를 왜 가요? 벌레만 나오고 땀은 뻘뻘 흘리면서 고생만 하고 올 텐데. 그게 무슨 휴가고 여행이에요? 가서 밥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 집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형님? 그런 게 바로 가성비 휴가라는 거죠. 남자들 다 똑같아요. 그런 곳 가면 형님만 바쁘게 움직이지. 아주버님이라고 뭐 하겠어요? 저희 집 남편이랑 똑같을 텐데. 저희 남편도 더운 곳은 딱 질색이라서 동남아도 안 가겠다는 사람인데. 아주버님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아니야. 생각보다 밖에 가서는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해줘서 나는 편하게 말 그대로 쉬다가 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해주고 다 알아서 싹 다 하더라고. 음식도 남편이 훨씬 더 잘하고 나는 그냥 앉아서 쉬다가 온다니까. 남편은 그런 게 재미있다고 하더라. 나랑 아이랑 편하게 쉬고 자기가 해준 음식 먹이고 오는 게 너무 재밌대. 형님, 그 말을 믿어요? 다른 데 가면 돈 써야 되니까 아주버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네. 형님도 저희한테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가시면 형님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 없으실 텐데 왜 자꾸 포장하려고 애쓰세요? 아휴, 우리 형님. 언제쯤이면 여유롭게 해외여행 한번 가시나? 다음 휴가 때는 돈 조금이라도 모아서 해외여행 좀 갔다 오세요. 휴가지를 말할 때도 해외여행을 가는 동서보다 캠핑 가는 저희는 가성비 여행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희도 해외여행을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저희가 가는 지역은 무조건 싸게 가성비로 가는 지역이라 말하곤 했었죠. 처음에는 저도 동서가 하는 말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서는 제가 하는 무엇이든 다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저와 동서가 서로 다르듯이 한배에서 나왔던 남편과 시동생도 성격 자체가 워낙 달랐고 남편은 좀 섬세하면서 유한 성격이었지만 시동생은 와일드하면서 남자다운 성격이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도 대하는 태도가 달랐는데 특히나 남편은 시댁에서도 저를 챙기느라 바빴어요. 남편이 시댁에서도 자꾸 저를 챙기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동서가 그 모습이 연극 같다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형님이랑 연애하시는가 보다. 어떻게 매번 형님 뒤만 저렇게 쫄쫄 쫓아다니세요? 너무 웃긴다.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오시기 전에 아주버님한테 매번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렇게 형님 뒤만 쫄쫄 쫓아다니면서 챙기니까 너무 웃겨서 그러는데 형님이 저러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야. 우리 남편이 원래 저런 성격이잖아. 몇 년 그러면 말겠거니 나도 그랬는데 워낙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계속 저렇게 날 챙기네.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봐. 힘들까 봐 자꾸 저렇게 챙기는 것 같아. 전에 한번 쓰러진 이후로는 더 챙기는 거지 뭐.
솔직히 나도 저 나이대 남편들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남편 하는 거 보면 나는 복 받았지 뭐. 그래도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시는 것도 비슷하지 않아? 닮은 것 같아. 아니 뭐 아버님도 어머님 잘 챙기시기는 하지만 아주버님은 좀 연기하는 것 같달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잘 살고 다정하다 보여주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왠지 집에서 엄청 구박받아가지고 일부러 저러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형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머님도 솔직히 저런 거 보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며느리한테 쩔쩔 매는 거 보면 싫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큰아들이 좀 우리 며느리지만 졸졸 쫓아가는 게 있긴 하지만 뭐 난 괜찮아. 아들이 저러는 거 보면 가정은 잘 지키겠거니 생각하는 거지. 오히려 마음이 놓이지 뭐. 큰아들이 원래 예전부터 세심하긴 했잖니. 자기 사람도 잘 챙기고 말이야.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도 그네가 잘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와이프가 잘하는데 남편은 와이프 떠받들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어머님, 그럼 저는 잘 못해가지고 남편이 저 안 떠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 말 너무 서운하네요. 저도 잘하는데 형님은 뭐 알아서 잘하니까 남편이 잘 챙기는 거고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남편이 저렇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진짜 서운해요. 동서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운하다며 말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황당했지만 다들 부러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도 했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 동서가 한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동서는 저를 걸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서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는데 어느 날은 동서네 아이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이 필요할 것 같다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딸아이 한 명이었지만 동서네는 아들 둘에 딸 둘, 이렇게 자녀가 넷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동서네는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시댁에 와서도 동서네 아이들은 수저 하나를 놓아본 적도 없었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다 들고 와서 밥을 먹어 시부모님께서 크게 혼을 내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네는 한 번도 애들을 혼내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 시댁에서도 걱정이 크셨죠. 우리가 아무리 손주들이 이쁘다곤 하지만 저번에 보니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구나. 아무래도 애들 훈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요즘 애들이 사춘기도 빨리 온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낼 건 혼내야지. 그래야 애들이 배우고 올바르게 크지 않겠니? 둘째네는 애들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는 핸드폰도 내려놓고 밥을 먹어야지. 어른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로서 훈육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내 말 너무 잔소리로 듣지 말고 너희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어머님, 괜찮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혼내면서 키우면 안 돼요. 어머님 자식 키울 때랑 지금이랑은 시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얘들도 크면서 다 알아서 예의 차리고 배우고 그러는 거죠. 집에서부터 길을 그렇게 꺾어 놓으면 사회 나가서 어떻게 당당하게 사회생활 하겠어요. 애들이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만 하는 건데 어머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만 그렇게 말하시는 것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소정이는 첫 손주라서 그렇게 감싸시는 거예요? 동서, 소정이가 무슨 첫 손주라서 감싸는 거야. 애들이 저번에 밥 먹을 때 다들 핸드폰 영상 틀어놓고 보면서 밥 먹길래 말하는 거야.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인데 밥상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 그리고 애들한테 사랑 주고 보듬어 주는 것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훈육을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밥 먹는데 핸드폰 올려두고 보면서 밥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른들도 있는데 말이야. 동서랑 서방님이랑 같이 애들 좀 훈육해야 되겠어. 아휴, 형님은 하나라서 그렇게 훈육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는 넷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정이도 잘못한 것도 있는데 왜 우리 애들은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혼나야 하고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집이랑 차별하시는 거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우리 애들도 애들이지만 형님 딸도 잘 챙겨야죠. 아무리 누나라도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건방지게. 그러다가 애들이 화나가지고 감정 상하면 어쩌려고요? 형님 딸이나 잘 챙기세요. 동서는 아이들이 버릇없어 훈육을 해야 되겠다는 어른들의 말에도 저희 딸은 혼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식들은 혼을 낸다며 차별이라고 말을 했어요. 차별을 한다며 울며 불며 화내는 동서 앞에 대고 애들이 버릇이 없어 그런다고 얘기도 할 수 없고 다들 난감해 했었죠. 어떤 말을 하던지 본인들에게 좋지 않은 말이라면 저희와 차별을 한다며 따지니 어른들도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동선의 부부는 평소에도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동선의 부부와 밥을 먹게 되면 하루 종일 두 사람의 자랑을 들어주어야 했어요. 더군다나 동서와 시동생은 자신들의 자랑을 하면서도 저와 남편은 무시하곤 했습니다. 형, 내가 전부터 얘기했잖아. 이제 월급쟁이 그만하라고. 그거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거 그만하고 나랑 사업 같이 시작하자니까. 내가 형이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지. 전부터 같이 사업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내가 다 쳐냈어. 형 지금 퇴사해가지고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조금만 투자하면 우리처럼 돈 실컷 벌면서 살 수 있다니까. 솔직히 형네 지금 사는 집이며 차며 너무 부족하지 않아? 내가 형 보기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까 애도 넷이나 낳을 수 있었던 거지. 형네는 쪼들리니 한 명만 낳은 거 아니야? 맞아요. 아주버님 월급으로 솔직히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지 않아요? 형님이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 월급에 뭐 차 하나라도 바꾸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그 좁아터진 집에서 10년 넘게 사시는 것만 봐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저희는 이번 달도 2천만 원 넘게 벌었어요. 형님도 저번에 제가 일하라고 할 때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동서, 나는 글쎄, 동서 하는 일은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동서야 워낙 사람들이랑 활발하게 잘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잘하지만 나는 그게 잘 안 맞더라고. 거기다가 남편도 그냥 살림하는 걸 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우리는 지금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아이고, 형수님. 그건 형수님 생각이죠. 형은 매달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돈은 쥐꼬리만 하고 모아봤자 뭐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형수님도 잘 생각해봐요. 형이 좀 더 편하게 일하도록 하려면 나랑 같이 사업하는 게 맞다니까요. 형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는데 이제는 노후도 생각해야지. 월급쟁이로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노후까지 챙길 수 있겠어요? 맞아요. 아주버님은 너무 형님 눈치를 보신다니까. 솔직히 아주버님이 돈을 벌어와야 이 집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라면 엄청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우리 아주버님이 착하셔서 그런가? 형님 눈치 보면서 결정을 못 하시네. 아주버님이 강단 있게 결정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좁은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노후까지 챙기시겠어요? 저희처럼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건데. 시동생은 계속해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같이 사업을 하기를 원했고, 동서 역시 매번 남편이 같이 사업을 하길 추천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면서 지금 사는 상황에서 언제 벗어날 거냐는 둥 멀쩡히 살고 있는 저희 상황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동서 부부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동서는 매번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을 하고 명품 가방에 명품 신발, 옷까지 항상 입고 만났었거든요. 거기다가 시동생도 매년마다 새로운 차를 사면서 재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동생이 고급 외제차를 렌트하고 시댁에 온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걱정하며 시동생에게 말을 했고 시동생은 콧방귀만 낄 뿐이었죠. 너 저번에 차 한 대 뽑았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 차는 어디다 두고 왜 다시 외제차를 렌트한 거야? 그 차는 이제 팔아버린 거야? 저번에도 차 뽑은 지 1년도 안 돼서 새 차 산 거였잖아. 이번에는 갑자기 왜 바꾸는 건데? 아, 이거? 이거 그냥 사업상 필요해서 렌트한 거야. 그 차 집에 잘 있어. 솔직히 그 차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아가지고 조만간 처분해서 다른 차로 사려고. 이건 사업하면서 쓰려고 렌트한 거야. 솔직히 요즘은 사업하면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딱 사업 설명하러 가면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 그래서 사업용으로 하나 렌트했어. 뭐? 아니, 차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렌트를 해? 맞아. 네 말도 맞는데 사업할 때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잖아. 너희 이렇게 해서 다 감당돼? 네가 알아서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너무 걱정이다. 저번에도 너 사업자금 융통 안 돼서 급하게 빌렸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써버리면 그게 감당이 되겠냐고. 아이고, 형이나 걱정해. 10년 넘은 똥차 아직까지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그래? 가난한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형 월급에 솔직히 저 정도 굴리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는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 걱정하지 말고 형 걱정이나 해. 이참에 형수님도 좀 밖에서 일 좀 하라고 하고 형도 그 월급쟁이 그만두고 사업 나랑 같이 하자니까 그러네. 동서 부부의 재력 과시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고, 얼마 후에는 100평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기 전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도 역시나 저희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했어요. 동서, 이사 가니까 진짜 마음은 편하겠다. 안 그래도 애들 방 하나씩 주고 싶었다면서 말했잖아. 이번에 가는 집은 방도 하나씩 줄 수 있으니까 애들도 엄청 좋아하겠네.
동서도 편하겠어.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더 큰 평수 아니야? 이사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이사짐 싸는 것도 만만치 않던데. 나중에 정리할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겠다. 에이, 요즘 누가 내 손 쓰고 이사해요? 다 업체 맡기지. 없는 사람들이나 이사로 골머리 아프지. 저는 아플 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한 보람이 또 여기서 오는 거죠. 원래 저희가 매매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값이 다 거품이라서 좀 더 기다리고 사려고요. 그래서 전세로 가게 된 건데 잘 구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형님네는 그 좁은 집에서 언제 이사 가시려고요? 우리? 우리야. 이 집에서 평생 살아야지 어딜 가. 우리는 식구들도 셋뿐이라서 더 큰 집 가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 청소도 그렇고. 우리는 딱 20평대가 맞지 뭐. 청소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차피 딸도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 가고 독립도 할 텐데 더 큰 집에 가서 뭐 하겠어. 형님.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형님네는 박봉이라서 100평은 그림의 떡이죠? 우리야 이런 집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지만 형님네는 솔직히 이렇게 전세 사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딱 반대네요. 그래도 저희 보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세요. 비아냥대는 동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폭소를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말렸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런 모습의 동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영문을 몰라 하는 동서를 보고서는 남편이 사실을 말해준다며 말을 했어요. 재수씨, 제가 재수씨, 우리 앞에서 하는 말, 그래, 어려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요. 아니, 해도 너무 해서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하는 말인데요. 아직 제대로 모르는 모양인데, 여기 우리 아내 건물이에요. 몰랐어요? 건물주 이름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 들어오기로 했단 말 듣고서는 놀랬는데 진짜 몰랐나 보네요. 재수씨 우리 와이프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 아니에요. 건물도 몇 채나 돼서 내가 모시고 사는 건데 그것도 전혀 몰랐었나 봐요. 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니, 여기 건물주 이름 형님 이름이 아닌데요? 건물주 성함이 김수정이에요. 형님 이름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부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배 아프시면 배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로 하시면 되는데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당신 이번에 개명한 거 재수씨한테 말 안 했어? 와, 이참에 다 사실대로 말해야 되겠네. 재수씨, 이제 어쩌려고 그래요? 동생이야도 재수씨 질투한다고 이것저것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길래 내가 지금껏 참긴 했는데 진짜 너무해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집에서 아마 제일 돈 많은 사람 우리 와이프일걸요? 잘 사는 집 딸내미랑 결혼한 게 나고 아마 재수씨네보다 우리 와이프가 제일 잘 살 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집도 그런 집에서 살고 차도 10년은 더 넘은 차 끌고 다니시는 건데요? 형님, 명품 가방도 하나 없으시고 10,000원짜리 티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무슨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건데요? 아주버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재수 씨가 진짜 뭘 모르고 있네요. 원래 잘 사는 집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지는 거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입고 다니고 타고 다니는 건데요. 아유, 우리 재수 씨 배 아파서 어떻게 해요? 백평집도 그거 우리 와이프 건데. 이제 불편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전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자수성가를 하셨던 상황이라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셨지만 검소하게 생활하셨고 그걸 티내며 살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게 당연하다 보니 명품 가방이란 것도 없었고 소소하게 생활을 했던 것이었죠. 결혼하면서도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남편도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비용은 전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거나 크게 돈을 써야 할 때만 썼을 뿐 그걸로 사치하며 살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네 집 역시 시부모님이며 남편도 모두 돈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셨는데 시동생만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동생이 만난 동서도 생각이 똑같았을 뿐이었어요. 그 후로 동서는 제 건물에 이사를 갈 수 없다면서 이사를 가지 않았고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비슷한 평형대 집을 무리해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자신들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죠. 그래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 다행이라 생각을 했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동서네가 정말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네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 사업은 이미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계속 남편에게 자기랑 사업하자면서 꼬드겼던 것도 투자를 종용하기 위해서였고 이미 투자를 받았던 것도 제대로 배상하지 못해 사업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물건을 판촉하며 사업을 하던 동서 역시 자기가 파는 물건들을 사재기하고서 실적을 올렸던 것이었고 결국 나중에 사재기 했던 것들이 터지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동서는 저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형님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사업이 지금 잠깐 위기이긴 한데 저희 금방 극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만 딱 벗어나면 다시 살릴 수 있는데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간 잘 사는 거 저희한테 감쪽같이 숨기시고 계셨잖아요. 저희한테 미안한 거 있으실 텐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동서, 무슨 소리야? 우리 박봉으로 어떻게 동서 사업을 도와주라는 건데? 알다시피 우리 박봉이라 빡빡해서 못 도와줘. 그리고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동서한테 감쪽같이 숨긴 게 아니고 굳이 말을 안 했던 거야. 애초에 무리해서 사업 벌였던 건 동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데? 그렇게 우리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야? 아, 형님, 저번에 한 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있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희 갈 곳도 없고 형님 집 건물 아직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도 처분할 거고 저희 거기 들어가서 살게요. 형님 돈 많으시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되죠? 아,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동서, 그렇게 찌질하게 산다면서 비아냥대던 건 어디 갔어? 내 건물이란 거 알고 나서는 동서 내 전화도 안 받고 무시했잖아.
근데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 동서야말로 나한테 미안한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서 도와줄 수 없고 그런 마음도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동서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전 도와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어요. 결국 동서와 시동생 사업은 망했고 두 사람은 집까지 처분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일반 직장에 격리로 취직을 했고 시동생 역시 공장에 취직을 해 다니고 있어요. 저녁이면 두 사람이 같이 투잡까지 뛰고 있다고 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앞으로 더 고생하면서 정신 차려야 한다며 저한테는 일절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동서며 시동생이며 계속해서 집만이라도 도와달라며 연락이 오고 있어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걸 도와준다면 동서와 시동생이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기는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로 돈이라는 게 뭔지, 사람을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게 하다니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상상도 못한 일을 겪게 된 38살 여자입니다. 눈 감고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선택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겠죠. 하지만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건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일찍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임신을 한다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부모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상처되는 말들도 많이 들었고 남몰래 눈물도 흘리며 힘겨운 삶을 보내면서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온 가족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았을 때 저희 둘 다 정상이라고 나와서 컨디션만 잘 조절하면 무리 없이 임신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었지만 원인 모를 이유 때문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원장님은 시험관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가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지쳐가면서 시험관까지 생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었을 때 몸에서 처음 느껴보는 반응을 겪게 되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는 순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아이를 가졌다는 임신 결과였어요. 힘들게 찾아온 만큼 최대한 무사히 출산까지 이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제일 먼저 알리자 기뻐 날뛰며 서둘러 집에 들어가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있으라며 일찍 퇴근하고 들어오겠다는 말에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양가 부모님께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보다 시모가 오히려 더 기뻐하셨고 그날 당일 연락도 없이 집으로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양손 가득 많은 것들을 들고 오셨습니다. 어머님, 오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셔서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전화 한 통만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가 임신했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몸 쓰는 일은 최소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내가 급하게 음식 좀 만들어 왔다. 현태가 퇴근하려면 아직 1시간 정도 남지 않았어. 그래서 시간 맞춰 온 거다. 너 저녁 준비하는 것도 계속 서 있어야 해서 몸에 무리가 온다고. 어서 앉아 있거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너는 그냥 푹 쉬면 되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제가 누워서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서 들어가 누워 있어라. 임신했을 때는 초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 안정기에만 접어들어도 한시름 놓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시미가 옆에서 도와주도록 하마.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시모의 행동은 임신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했었어요. 시모에게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적응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신경 써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때마침 남편도 회사에서 기존의 퇴근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건네준 임신 결과를 바라보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길래 처음 보는 남편의 행동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핸드폰을 달라고 얘기한 뒤에 전화가 다시 오면 받으려 했지만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시모가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안 좋아진 분위기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한데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에 발생된 일이라 시모도 그렇고 저도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남편이 방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시모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화를 내시면서 다그치시더니 시모는 저를 방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길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요? 너 입으로 똑바로 말하지 못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숨길 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안해, 수영아.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주라는 거야? 지금 수영이 너 뱃속에 있는 아이 말고 나한테는 한 달 전에 벌써 다른 여자의 뱃속에 아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야. 뭐라고? 당신 지금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여태껏 숨기고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임신했다고 얘기했을 때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처럼 기뻐 날뛰었던 거야? 당신 정말 미쳤구나.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약간의 시간차로 임신한 거 말고는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당신은 내 아이 낳고 지금처럼 가정을 꾸리면서 살면 문제될 거 하나 없어. 내가 좀 고생은 하겠지만 나는 당신이랑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니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야? 바람 피우는 것보다 다른 여자의 뱃속에 아이를 만든 게 더 큰 잘못인 거 몰라? 어떻게 된 게 너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니? 이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 언제부터야? 수용이랑 같이 보육원에 갔을 때부터요. 그때 처음으로 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수용이가 임신이 하도 안 돼서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양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엄마도 알고 계시죠? 그때 아이를 돌봐주고 있던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사람의 눈빛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따뜻한 시선들이 제 마음을 울렸고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보육원으로 이끌려갔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가 주고받았던 감정을 숨기기에는 너무 많은 진심이 통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을 막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영이 몰래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정에 소홀한 적은 없었어요. 그건 당신도 잘 알 거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다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나 혼자 감당하면서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임신이 되면서부터 불안했는지 내가 계속 옆에 있어줬으면 하나 봐. 그런데 나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내 마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남편과 입양도 생각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살펴보고 원장님과 대화 몇 번 나눈 것밖에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은 제가 모르는 감정을 싹 틔우고 있었던 거였죠. 제 기억 속에는 전혀 없던 여자가 남편 머릿속에는 그녀가 각인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지울 수 없는 그녀의 모습이 저 몰래 또다시 보육원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든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의 상식적으로 벗어난 무책임한 행동은 양가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버렸고 행복은 잠깐이었지만 불행은 끝이 없었네요. 자네가 어떻게 내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 임신까지 시킬 수 있는 거야? 자네 무책임한 행동 하나 때문에 내 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이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일찍 말했다면 새 삶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잖아. 장인어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람이 아니라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걸 다 숨긴 채 이중생활을 했으면서 이게 바람이 아니야? 떳떳했으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빠 말처럼 차라리 나한테 미리 털어놓지 그랬어. 그럼 미련 없이 보내줬고 뱃속에 있는 당신과 내 사이에 태어날 이 아이도 불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도대체 나이가 몇 개인데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당신 옆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잖아. 왜 결혼을 하면 한 가족만 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면서 평생 산다는 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인간으로서의 삶이 너무 아깝잖아. 모든 선택은 자유인데 왜 그걸 사람들이 정한 선에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절대 이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신과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내가 이럴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겠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지금처럼 걱정 없이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고. 나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갈 테니까 우리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살자. 자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겐가? 당장 그 여자가 있는 곳을 말해주게.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어떻게 가정에 있는 사람을 건들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당장 그 여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게.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에요. 그러니 제 손에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화가 많이 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꼭 돌려놓겠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빠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저와 남편이 하루빨리 이혼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빠의 말을 거절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과는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어느덧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혼 소송을 위해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모는 갑자기 닥친 상황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람난 여자의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길래 조심스럽게 받아보니 남편과 바람난 여자였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저에게 문자로 보낸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여자한테 감정적으로 지게 되는 것 같아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보자고 한 거죠? 두렵지도 않나요? 제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제 남편을 뺏어가니까 기분 좋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사람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도 현태 씨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아직 현태 씨한테 아무런 말도 못 들으셨나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시겠네요. 성함이 수영 씨라고 하셨죠? 그 사람은 맨날 수영 씨 얘기밖에 안 해요. 같이 있어도 수영 씨와 함께 하면서 힘들거나 즐거웠던 추억들을 얘기해 주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상간녀 주제에 수영 씨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으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임신하면서부터 현태 씨가 계속해서 제 옆에 있어주길 원했었어요. 처음 하는 임신이라서 그런지 많이 두려웠었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떠날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두 번 다시 피해주지 않을 테니 그냥 기억에서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절대 찾아오는 일 없을 테고 수영 씨의 가정을 깨지 않을 테니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른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루하루 사는 동안 너무 괴로웠고 잠 한숨 못 잘 정도로 수영 씨한테 미안했어요. 그런다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나요? 그쪽이 아무도 모르게 떠난다고 하셔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던지면 끝인가요? 저희 가정은 이미 무너져 버렸는데요. 그녀는 막말을 퍼붓고 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배가 눈에 띄었고 한 달 차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배가 크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렇고 그녀도
한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그녀에게 상간녀 소송 준비나 하라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떠나려고 했는지 여행 가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도 그렇고 남편까지 전부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이후 제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뭐하러 온 거야? 내 딸 얼굴 보여줄 생각 없으니 당장 돌아가게. 사람이 어쩜 이리 뻔뻔한가? 장모님, 제발 부탁입니다. 딱 한 번만 수영이와 대화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도대체 너는 뭐하는 놈이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건데?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속이 후련하겠어? 너는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정작 지금은 그 여자한테 마음이 전부 뺏긴 상태잖아. 나도 똑같이 임신한 거 몰라? 나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당신은 나한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수영아, 너 민정이 만났구나. 그런 거지? 어디로 간다고 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제발 어디로 갔는지만 알려줘.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민정이가 지금 있는 위치만 알려주면 돼. 정말 둘의 사랑 눈물겹다. 내가 왜 그걸 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말해야 하는 거지? 나는 당신이 내 눈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으면 좋겠어. 저번에 나한테 얘기했지? 이 세상은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상황을 봐봐. 당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제대로 좀 보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은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용서를 구하면서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남편에게는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아픔보다는 적어도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었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남편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밖으로 내쫓으셨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2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제 배는 어느새 만삭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중간에 시모에게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저는 많은 아픔을 가슴에 묻어둔 채 출산에만 집중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제 품으로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잘생긴 아들이었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였는데 정작 남편은 제 옆을 지켜주지 않았고 멀리 떠나가 버린 그녀를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산후조리실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출산 소식을 들었는지 시모가 산후조리실의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눈에 무언가 눈에 띄었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낳았다며? 정말 고생 많았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지금 상황 정리가 아직 안 돼서
현태는 오지 못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수영이 너한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어떤 마음인지는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만 그래도 일단 애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염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왔으니 이왕에 키우는 김에 이 아이도 좀 같이 보살펴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저에게 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알아야죠. 그 아이, 현태랑 만나던 여자의 아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 여자가 글쎄 위암 말기였대. 그런데 그 사실을 최근에까지 숨기고 있었지 뭐야. 다행히도 아이한테는 암이 전이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여자의 상태가 심각해져서 어쩔 수 없이 출산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여자는 아이를 품에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회복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더구나. 그런데 자기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걸 아는지 분유를 먹여도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길래 생각난 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 일단 무작정 데려오긴 했는데 지금은 지쳐 잠이 든 것 같구나. 이런 부탁하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가 무슨 죄겠니? 정말 미안하다. 시모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과거의 일이 어떻든 일단 아이부터 살리자며 저에게 아이를 떠밀듯 건네주셨고 제품 속으로 들어온 아이는 엄마가 그리웠는지 칭얼거리며 저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젖을 물렸고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추면서 그동안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모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멍하니 아이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시모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 공간에서 침묵을 지키며 급하게 제 모유를 먹는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만남은 분명 잘못된 거였고 시작도 하면 안 되는 천벌받을 행동이었지만 그녀가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을 때 이미 몸속에서는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때부터 남편은 그녀에게 온갖 관심과 사랑을 쏟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실을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둘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걸 그녀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그녀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애원했던 거였죠.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차마 떠나보낼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혼자서 지내다가 쓰러지게 되면서 병원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옆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품으로 아이가 들어왔을 때 남편은 그녀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네요. 이런 사실들을 시모에게 듣게 되었지만 그들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됐던 둘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거였으니까요. 남편과 그녀와의 얘기를 시모를 통해 듣고 있는 제 자신은
더욱더 비참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괴로워하고 있는데 때마침 저희 부모님께서 문을 열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다른 아이가 안긴 모습을 보며 시모에게 난리를 치셨고 시모는 모든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을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유를 먹고 있는 세상 떠난 그녀의 아이를 제품에서 뺐더니 시모에게 건네주셨어요. 저와 분리가 된 아이는 산후조리실이 떠나갈 정도로 자지러지게 울길래 저는 부모님께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며 다시 돌려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불행하고 이 아이도 똑같이 불행하다며 해결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자면서 일단 아이를 돌려받게 되었네요. 엄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제가 이런 짐까지 왜 짊어지냐고 오열을 하셨고 아빠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두 아이를 안게 되었고 남편은 그녀의 장례를 끝냈는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산후조리실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보였고 용서해달라는 말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밟히는 제 아이를 보니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또 하나 듣게 된 사실은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 성인이 되어서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던 여자라며 그녀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어찌됐든 전 아직까지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아이는 제 품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고 화가 나지만 아이를 무작정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제가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중이시네요. 시부모님께서도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지만 달갑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얼굴만 보면 그 여자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라 저를 괴롭게 만드는 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내린 결정이 분명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다른 거 보지 않고 아이만 보고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미련한 건가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예비 시댁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다음 달이 결혼식이었지만 이 사람들과 하루빨리 정리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네요.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에 대해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예비 신랑은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예비 시동생은 생산직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부모님께선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며 저는 홍대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게를 차렸지만 지금은 부모님께 빌렸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리가 된 상태죠. 예비 신랑 회사가 저희 매장 근처인데 단골 손님으로 자주 찾아왔었고, 처음 매장을 오픈했을 당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단골이 된 예비 신랑이 가끔 일손을 도와주었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저희는 연인 사이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마치고 결혼식만 앞둔 상태였죠. 그런데 결혼식장에 아직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시댁 식구들은 도를 넘은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아무리 시댁 집안의 식구가 된다 해도 적당히 하면 이해하겠지만 다들 하나같이 저희 디저트 매장을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처음 시작은 예비 시모가 저희 매장에 처음으로 구경 오셨을 때 커피와 디저트를 시키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정신이 없어서 잘 챙겨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디저트 값을 받지 않으려 했었는데 돈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면서 결제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괜찮은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간의 밑밥 깔기 용이라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던 거죠. 예비 시모가 다녀가신 이후 며칠이 지나고 그날도 별일 없이 점심시간 때 몰려오시는 손님들께 한 차례 정신없이 디저트 판매를 한 뒤 한숨 쉬고 있었는데 시모가 매장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미셨어요. 저기 들어가도 되나? 일부러 한가한 시간 맞춰서 온 건데 자리가 꽤 많이 필요하거든. 괜찮다면 여기서 모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자리가 여유 있을까? 어머님 오셨어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들이 한 차례에 빠진 상태라 여유가 있어서 괜찮아요. 2층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무난한 맛으로 몇 개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일 주스도 여러 가지 종류로 좀 부탁하고 알아서 챙겨줄 수 있는 거지? 네, 그럼요. 저희 매장에서 제일 판매가 많은 것들로 올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 계세요. 몇 분이신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예비 시모가 매장 문을 활짝 여시면서 지인분들께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셨고 20명 정도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인원수에 맞춰 몇 개의 디저트와 과일 주스를 정신없이 만들어 올려드린 뒤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1층으로 다시 내려왔었죠. 시모는 저보고 들으라는 것 마냥 큰 소리로 디저트 매장 사장이 예비 며느리라면서 쉬지 않고 자랑을 늘어놓으셨는데 그때부터 정신없이 디저트를 가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인원수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어찌나 빨리 드시던지 디저트를 만드는 족족 올려보내 드려야만 했었죠. 예비 시모는 쉬지 않고 제 자랑을 하며 예비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뒀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쉬지 않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계시다가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 한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는 한 분 한 분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시모가 저에게 웃으면서 이번 결혼식 때 와주실 분들이라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분들이니 예비 시모와 함께 오지 않아도 잘 좀 챙겨주라고
제 손을 잡아주신 뒤 결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나왔냐고 물어보시길래 40만 원 정도 나왔지만 30만 원만 결제해 주셔도 된다며 배려를 해 드렸었죠. 뭐? 40만 원? 아니, 디저트 몇 개 먹지도 않았는데 40만 원이나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인원수도 많긴 했었지만 여기 디저트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나 봐. 아, 저희는 매장에서 전부 다 직접 만들거든요. 그리고 재료 또한 고가의 재료만 쓰다 보니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다른 디저트 매장들보다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손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드시는 편이고요. 저번에 혼자 오셨을 때 너무 정신없어서 잘 챙겨드리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로 더 드린 것도 있으니까 30만 원만 결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놀러 오세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 혹시 오늘 우리가 먹은 거 외상할 수 있나?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내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요즘 들어 계속 이러네. 지갑을 식탁 테이블에 놓고 온 것 같다. 오늘만 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오늘만 외상으로 달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지? 솔직히 여기에서 어느 누가 안 돼요. 저희도 디저트 매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 당장 결제해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자주 오실 것 같아서 나중에 결제해달라고 보내드리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미안하다며 난처한 얼굴을 보여주셨지만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자주 얼굴 볼 텐데 괜히 30만 원 가지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웃으면서 좋게 보내드렸었죠. 외상은 처음이라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저번에 결제해 주시고 간 것도 있어서 그런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었죠. 며칠 뒤 시모는 또다시 저희 매장을 다시 방문해 주셨고 그날은 손님들을 데려오신 게 아닌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디저트를 주문하셨어요. 얘야,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잡혔는데 지금 디저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 최대한 많이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료는 필요 없고 케이크 종류로만 포장을 해주면 될 것 같다. 오늘 우리 집에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오시거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라 선물용으로 드릴 예정이거든. 여기 디저트가 맛도 좋지만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다른 디저트 매장과는 비교가 안 되더구나. 그러니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지? 아, 네, 그럼요. 몇 개나 준비해 드릴까요? 지금 당장 포장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건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신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시모는 2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면서 서둘러 준비해 주길 원하시길래 직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선물 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인지라 다른 손님들도 많아서 엄청 정신이 없었죠.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땀 흘려 선물 포장을 해서 시모에게 건네드렸고 물건을 받으신 시모는 매장을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시면서 차에 옮겨 실으셨어요. 저는 결제 준비를 하려고 전날 것과 당일 주문건까지 총 60만 원을 결제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시모가 매장 문 앞에 서서 너무 급한 관계로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며 외상을 달아나 달라는 말 한마디 하시곤 금세 사라지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워 차를 타고 떠나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제하시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초면 끝나는 건데 물건 받으실 시간은 있으시고 결제해 줄 시간은 없으시다는 거에 기분이 팍 상했었죠. 꼭 일부러 결제를 안 해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결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결제만 하시려면 도망을 치시려는 것 같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었습니다. 결국 제 불만은 장기 출장을 떠난 예비 신랑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의 업무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저에게 전화해선 오늘 하루 별일 없었냐는 말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죠.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지인분들 데려오셔서 디저트 값이 꽤 나왔었거든? 그런데 지갑을 깜빡했다고 하시길래 다음에 오셨을 때 결제하셔도 된다고 했었어. 그렇게 좋게 끝냈었는데 오늘 집에 상당히 많은 손님들께서 오신다고 했었나 봐. 그래서 디저트를 주문하시길래 급하다는 말에 정신없이 포장해서 며칠 전에 결제 못하신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가셔야 된다고 결제를 나중에 하시겠다는 거야. 시간이 얼마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매장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문 앞에서 한마디 툭 던지신 뒤 그냥 가셨다니까? 벌써 외상값이 60만 원이나 밀려 있다고. 디저트 값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도 돈이 들어와야 문제없이 디저트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지방 출장 가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라서 최대한 내 선에 해결하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워낙 깜빡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나중에 결제해 줄 테니까 마음 풀어. 그래도 엄마가 결제해 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은 아니라서 며칠 뒤에 다시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결제해 주실 거야. 좀 그러면 지금 당장 60만 원 계좌로 보내줄까? 아니 뭐. 자기 말대로 며칠 뒤에 오시면 그땐 결제해 주시겠지. 괜히 자기한테 결제 금액 받았다가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 그래도 어머니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난처해 하길래 괜히 얘기했나 싶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괜히 일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에 대해 털어놓으니 마음은 좀 나아졌지만 시모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2번의 외상 문제도 그렇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으면 외상했던 날 손님과의 시간을 보낸 뒤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는 건데 예비 시모는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고마웠다는 문자 하나도 남겨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뒤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날은 예비 시모가 아닌 시동생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저희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한다는 걸 알고 구경이나 할 겸 찾아왔던 거였죠. 여자친구와 주문한 디저트를 받은 뒤 2층으로 올라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1층으로 내려오더니
저에게 디저트가 너무 맛있다면서 다른 것들도 먹어보고 싶어서 주문하러 왔다고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예비 시동생이 1층으로 내려와서는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길래 상가 밖에 있다며 설명을 해준 뒤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시동생의 여자친구도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봐서 알려줬었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디저트 그릇은 싹 다 비워놓고 짐도 이미 챙겨서 나간 상태였죠. 기다리면 오겠지 했는데 그날 매장 마감 시간까지 예비 시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음밖엔 안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 화가 나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시동생의 연락처를 받아낸 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 전화는 피하지 않고 받길래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매장에서 디저트를 시켜서 다 먹었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동생은 죄송하다는 말보단 자기는 몰랐다면서 다른 말로 돌리고 있었어요. 네? 디저트 값을 내지 않았다고요? 제가 먼저 나왔을 때 여자친구가 알아서 결제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은 여자친구가 결제하는 날이거든요. 아마 제가 먼저 나갔을 때 결제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내일 그 근처로 데이트 약속 잡혀 있는데 그때 가서 오늘 먹었던 값에 대해 결제할게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니시죠? 얼마 하지도 않는 걸로 전화까지 다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 하지도 않는다고요? 아예 나가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자친구가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상식을 따지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얼만데요? 내일 드리면 되잖아요. 이제 가족이 될 텐데 몇만 원 나온 거 가지고 엄청 짜게 구시네. 디저트 맛도 그냥 그렇던데 엄청 달기만 하고 방부제 맛만 나는 거 같던데요? 직접 만든다고 속여서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결제를 안 하고 간 거에 대해 얘기한 것 뿐인데 가족이 될 거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예비 시동생의 말투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가족들 전체가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 저도 웃으면서 좋게 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 하는데 예비 시동생은 오히려 자기가 기분이 상했다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했었죠.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에서 다음날 시동생이 매장으로 오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벼르고 있었는데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다음날 매장에 오지 않았어요. 태도를 보니 먹었던 디저트 값에 대해 결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결국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로 바쁜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고 화를 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불만을 털어놓았고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은 처음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진짜 내 동생이 여자친구 데려와서 디저트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10만 원 나온 것도 아닌데? 당신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 출장 온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런 건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면 앞으로 결혼 생활 어떻게 해나갈 거야? 얼만데? 당장 계좌 알려줘. 정말 너무하네.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은 아직까지 연락 한 통 없으시고 결제해 주시겠다고 외상하신 거 아예 지불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분이 좋겠어? 방금 얘기했었잖아. 당신 동생이 나한테 했던 태도가 지나쳤었다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었고 오히려 욕만 듣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야? 당신 가족만 감싸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도 조금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네가 이해를 못 해주는데 나한테 좋은 말이 나오길 기대하면 되겠냐? 계좌나 불러. 돈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월 매출 5천 찍으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당신 오픈할 당시 힘들어할 때 내가 무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 그거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 뭘 바라고 도와줬던 거야? 그리고 내가 무상으로 당신한테 도움 받았다고? 그때 도와준 거에 대해 고마워서 점심시간 때 회사로 찾아가 디저트 돌렸잖아. 그리고 당신은 출장 가기 전에 어땠는데? 맨날 아침마다 우리 가게 들어와 출근 도장 찍고 디저트랑 커피 한 잔씩 그냥 가져갔잖아. 그것만 해도 벌써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 내가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그만큼 나는 지금까지 배려만 하며 지내왔었다고. 그런데 나보고 속이 좁다고? 돈을 받아야 재료를 사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 나랑 직원들이 땀 흘려서 봉사만 하려고 일을 하는 건 줄 알아? 당신 동생이랑 어머님께서 주시겠다고 말만 하시고 내 전화까지 안 받으니 어쩌겠어. 당신이 결제해 줘야지. 합쳐서 70만 원 지금 당장 입금해줘. 이건 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예비 신랑은 당장 계좌 이체해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에는 좋게 풀려고 했지만 저에게 막말을 쏘아대다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아 침착하게 대응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잘못을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왜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계좌 이체 시켜주겠다던 예비신랑은 시간이 지나도 결제 금액에 대해 계좌를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저를 아예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결국 그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다음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을 오픈하고 힘겹게 손님을 응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예 연락도 없었던 예비 시모가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미 기분이 상할 만큼 상해버린 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아닌 억지로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면서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 좀 하자고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길래 2층으로 올라가 구석진 자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시모의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데 저를 보며 입을 여셨어요. 내가 저번에 결제해준다고 했는데 깜빡했지 뭐야.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오늘 외상값 치르려고 왔거든. 우리 작은 문제를 일으켰었다며? 아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우리 좋게 풀면 안 되겠니? 여기 카드 줄 테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먹은 것까지 한꺼번에 해주면 될 거야. 내가 빨리 해결해 줬어야 했는데 어른으로서 면목이 없다. 기분 상했다면 풀고 다시 예전처럼 웃고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어머니, 저희는 가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돌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당연히 알아서 주시겠죠. 제가 그런 것 하나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셔서 좋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제하고 다시 올라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계세요. 커피 한 잔 하실 거죠? 2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랄게요. 예비 시모가 건네준 카드를 건네받은 뒤 1층으로 내려가 결제를 했는데 어이없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고 재차 몇 번 해봤지만 예비 시모가 준 카드는 거래가 정지된 카드였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예비 시모한테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고 하자 몰랐다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카드와 착각한 것 같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한숨을 쉬며 예비 시모를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후 예비 시동생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등치가 산만한 남자들이 옆에 여자 하나씩 끼고 들어왔는데 1층이랑 2층을 전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았어요. 시동생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 때문에 형한테 한 소리 얻어먹었다며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자기 친구들을 전부 다 데려왔으니 그렇게 좋아하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며 본인이 쏘겠다고 친구들한테 큰 소리 치며 매장에 있던 디저트를 싹 다 먹어 치워 없애버렸습니다. 한 테이블당 음료는 기본으로 4잔씩 들어갔고 다른 손님들은 디저트가 순식간에 거덜나 없어져 버린 상태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동생이 저에게 결제를 하려고 다가와 카드를 건네주면서 전에 먹었던 금액까지 전부 다 계산해주면 된다고 목에 힘을 빳빳이 들고 있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긁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시모가 카드를 긁었을 때와 똑같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문구가 나타나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고 하자 당황하면서 그럴 리 없다고 다시 긁어보라고 했지만 역시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카드가 어디서 많이 본 카드길래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좀 전에 시모가 들고 있던 카드와 같은 거였고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자 집에 있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당장 결제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집에서 다시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매장에서 나가려고 하길래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시동생은 왜 신고하냐고 난리를 쳤지만 그 사람들의 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 정도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냐고 화를 내면서 저에게 대들길래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시동생은 어딘가에 전화를 했고 잠시 뒤 경찰이 옴과 동시에 시모가 급하게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이 결혼은 의미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예비 신랑한테 파혼하자는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예비 신랑이 출장 갔다고 해놓고 시모가 매장에 들어온 뒤에 잠시 뒤 뒤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참, 당신 출장 갔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올라오려면 아직 며칠 더 남지 않았나? 나 이런 식으로는 결혼 못할 것 같아. 파혼하자. 당신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잠깐 올라온 것뿐이야. 가족끼리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당신과 대화 좀 하려고 온 것뿐인데 경찰까지 부른 거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나랑 파혼하는 거 당신도 원하는 거 아니잖아. 이러지 말고 좋게 해결하면 되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지금 당신 동생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200만 원 가까이 디저트를 사 먹었다고.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선 시장판으로 만들어 놨었다고. 하루 종일 팔아야 될 걸 단 몇 시간 만에 동이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그런데 카드가 거래 정지 카드래. 그것까지는 이해해. 그런데 계속 일부러 결제를 안 해주려는 게 보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 가족이면 남의 매장에 들어와서 전부 다 거덜내고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아유, 그냥 하루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겠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나중에 축의금으로 다 돌려받으면 되는 거잖아. 좋게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럼 지금 당장 250만 원 결제해 주세요. 그럼 이해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돈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먹을 때는 기분 좋은데 돈 나갈 생각하니까 아까우세요? 아이, 그냥 넘어가자니까. 우리 결혼하면 이런 일 앞으로 자주 있을 텐데 꼭 그래야 되겠어? 돈이 그렇게 중요해? 가족이 우선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형, 돈에 환장한 사람 같아. 앞으로 형은 형수한테 잡혀 살겠다.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이 결혼 꼭 해야 돼? 그냥 결제해주고 끝내버려. 예비 시동생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 발로 디저트 매장의 물건들을 걷어찼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리자 예비 신랑이 자기 동생 건들지 말라며 제 팔을 잡길래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경찰한테 영업방해죄와 기물파손죄 그리고 결제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어요. 이 문제로 양가 집안 난리가 났지만 예비 시댁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희는 파혼 위자료와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결제 금액 250만 원과 함께 위자료를 받은 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아직까지 화가 납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자기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하길래 소금 한 바가지 퍼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론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